제 이름은 하동기입니다. 이제 57살이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랐어요. 서울의 변두리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결코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끼친 건 바로 부모님의 무관심과 가정의 불안정함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물질적인 것은 많이 주셨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과 관심은 부족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자랐죠.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어요. 아버지는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어머니는 그를 따라가느라 집안일에만 집중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하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게 신경 쓸 시간이 부족했어요. 물론 어머니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셨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제 감정을 돌보아 주거나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공감해 주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어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야 했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 부족했어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책을 읽거나 동네에서 혼자 놀며 시간을 보냈어요. 책은 제게 있어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 같은 존재였어요. 책 속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저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책은 제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친구였어요. 동네에는 박정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박정원은 저와 같은 나이였고 종종 함께 놀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정원과 저는 점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는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고 저는 반대로 내성적이었죠. 박정원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그런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정원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원은 제가 외로울 때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였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죠. 그때 저는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을 박정원에게서 느꼈어요. 그의 웃음소리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위로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원과 저는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박정원은 점차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고 저는 그런 박정원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결국 박정원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며 사람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썼어요. 그 목표는 바로 성공이었어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항상 성공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성공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고, 제 삶에 대한 불만도 계속 커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성적을 잘 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어요. 어머니는 그저 열심히 해라는 말만 반복하시며 아버지는 사업에 몰두한 채 제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성적은 우수했지만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제 모습이 점점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대학교에 가서 사업에 관한 지식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저는 여전히 공부에 집중하며 제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 시절 박정원과의 관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고 저는 그때부터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박정원에게 의존하거나 그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시절을 통해 얻은 교훈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외로움, 경쟁,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외로움과 경쟁심이 결국 제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박정원과의 우정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시작되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자란 저는 늘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어요. 부모님은 사업에 매몰되어 있었고 저는 그들로부터 받은 관심이라곤 가끔씩 하는 짧은 말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느라 바빴고 아버지는 사업에 치여 저는 거의 방치된 채 자랐어요. 그랬던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박정원이었어요. 박정원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친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와 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그 친구가 바로 박정원이었고 그는 단순히 학교 생활을 잘 해내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그가 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다가오는 것이 조금 어색했어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서툴렀고 그에 비해 박정원은 이미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원은 저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제가 겪고 있던 소소한 고민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박정원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말은 "너 혼자 밥 먹는 거 싫지 않냐? 내가 같이 먹자." 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주 무리지어 밥을 먹지 못했고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싫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먹는 기분은 따뜻했어요. 그 순간부터 박정원은 제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해졌어요. 박정원은 저에게 사소한 일상도 이야기하며 저 또한 그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뒤에도 종종 함께 놀았어요. 박정원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저는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박정원은 저보다 조금 더 외향적인 성격이었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무엇이든지 잘 해내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원은 저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 차이점이 오히려 우리의 우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가 저에게 다가와 준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학원도 다니고, 방과 후에는 공원에서 축구도 하며 놀았어요. 특히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서로 눈싸움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박정원과 함께했던 그 시절은 저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그때의 추억들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가진 어려움을 이해하려 애썼고, 그런 이해와 공감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 박정원에게서 느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의 솔직함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색하지 않는 감정을 그가 솔직하게 표현할 때 저는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제게 말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너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 맞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의 눈을 보고 나니 제가 진심으로 그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응, 진짜 친해지고 싶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우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우리는 점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박정원은 여전히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발하게 지냈고, 저는 점차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면서 제 내성적인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반면 박정원은 점점 더 사람들과 잘 지내며 학교 생활을 즐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고, 방과 후에도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박정원과 저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학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러 가지 활동을 즐겼어요. 우리가 어릴 때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만나면 예전처럼 즐겁게 대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원과의 우정은 점차 식어갔고, 저는 그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서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와의 우정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박정원과의 우정은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고, 그는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와 멀어졌지만 어린 시절 함께 보낸 시간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저의 사업 시작과 성공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방법도 없이 그저 막연히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의 사업 이야기는 어느 날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에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저는 언제나 돈을 벌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저는 어느 날 친구 박정원과 만났어요. 그는 저와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저에게 너는 뭐 하는 거냐? 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타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백만 원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렀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객을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건 끈질기게 노력하면 결국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후, 저의 사업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 사업도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정원과의 우정이 다시 한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늘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며 응원해줬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박정원의 시기심과 불만은 처음엔 나에게 전혀 보이지 않던 감정이었어요. 그가 나에게 다가와 주었을 때 나는 그저 그가 좋은 친구이자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의 관계에서 점차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죠. 내가 성공하고 더 나아지기 시작할 때 박정원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어요. 박정원과의 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한 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일이 점점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내게 큰 관심을 가졌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내 사업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박정원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업이 성장할수록 그는 내게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던졌고 때로는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말을 던지기도 했죠. 처음에는 내가 그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박정원은 여전히 내 친구였고 내가 잘 되면 기뻐해줘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내 성공을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내 성과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말들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 말들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더 깊게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시기심과 불만이 숨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박정원의 불만은 내가 성공하면서 그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우정과 그가 나에게 해줬던 도움들이 이제는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에게 불평을 늘어놓던 날, 나는 그가 내 사업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너는 언제나 잘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말은 내게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그가 느끼고 있는 시기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를 격려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나와의 차이를 점점 더 강조하면서 마치 내 성공이 그를 못마땅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시기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박정원은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할 때마다 그는 내가 가진 것들이 과연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는 내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장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답변을 했고 나는 진심으로 그가 나의 성공을 응원해 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원의 시기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는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내가 주는 기회를 일부러 피하거나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가 나에게 던지는 말들은 점차 날카로워졌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나를 비웃거나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했어요. 그는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불만을 바로 잡을 방법을 몰랐어요.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내 성공을 비난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그를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의 시기심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점점 더 느꼈죠. 어느 날 나는 박정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원아,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잘 되냐는 거야? 나는 언제쯤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너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가 느끼고 있는 깊은 불만과 시기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한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와의 관계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와의 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박정원의 불만은 결국 그가 내게 가졌던 기대와 자신이 그만큼 이루지 못한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나는 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존재가 되었고, 그의 내면에 있던 불만은 결국 나와의 관계를 끊을 만큼 커져버렸죠. 나는 이제 그의 불만을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결심했어요. 그의 시기심을 맞서 싸우고 더 이상 내 성공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은 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박정원과의 관계에서 생긴 불편함은 내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사업을 바라보며 흥미롭다고 했지만, 박정원은 나를 갈라놓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시기심으로 일으킨 문제는 나만의 일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박정원의 시기심과 불만은 결국 그와 나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고, 나는 그가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박정원의 이간질 시도는 점점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어요. 그의 시기심과 불만이 표면에 드러난 후, 그는 점차 더 교활하고 간교하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놓으려 했어요. 그가 나에게 보여준 면모는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박정원의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그의 첫 번째 시도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그가 나를 향해 품고 있던 불만과 시기심이 너무 커지자 그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나도 있었고 박정원도 있었는데 박정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말을 하는 톤이 불쾌했어요. 그는 내 성공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방식으로 그런 성공을 거뒀는지 의심을 품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죠. 정말 그렇게 잘 됐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박정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나를 의심하는 말을 던졌어요. 그런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불신하게 되거나 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물론 내가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를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순간 내게 한 말은 더 이상 우리 사이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주고받는 신뢰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어요. 내가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몇몇 중요한 인물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정원은 그 사람들에게 은근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동기라는 사람은 정말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퍼져나갔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그에게서 듣는 불평과 비난은 나의 이미지를 점차 훼손시켰어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박정원의 이간질은 마치 거미줄처럼 나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그는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나를 불신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 박정원이 한마디 던졌어요. 그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과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에 대해 좋다고 말했을 때, 박정원은 그런 발언을 듣고 나서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정말 그 사람의 아이디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 그의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지만 그 안에는 내 아이디어가 도용된 것이라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은 무심코 나온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박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배신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박정원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를 고립시키려 했어요. 내가 그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려 할 때마다 그는 나와의 대화를 피했고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불리한 정보를 퍼뜨렸어요. 내가 사업을 키우면서 겪은 작은 실패나 어려움도 그에게는 기회였어요. 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려 했어요. 그는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박정원의 이간질 시도는 그가 가진 시기심과 불만을 넘어섰어요. 그는 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고 내가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고 경쟁자로 여겨졌어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의 기대를 벗어나 성장한 것 때문이었어요. 그는 내가 한때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와 달리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공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나는 박정원의 배신에 대해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행위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가 내 사업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기 위해 하는 일들이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와의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고,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이간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박정원의 이간질 시도는 결국 그와 나의 우정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가 나에게 보여준 배신과 시기심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나는 그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이제는 그를 신경 쓸 시간도 없었고, 그가 한 짓들을 되돌리려 애쓸 필요도 없었어요. 박정원의 배신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나 자신을 더 믿게 되었어요. 사업 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몰아쳤어요. 그동안 내가 이루어 놓은 사업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그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의 성공은 마치 내가 이룬 큰 성과처럼 느껴졌지만 그 성과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서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나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문제들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였어요. 내가 시작한 사업은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하고 내 비즈니스는 점점 성장해 갔어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고 나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나는 항상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했어요. 특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위기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내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나는 사업의 성장을 위해 외부 자금을 유치했지만 그 자금을 잘못 운용한 결과 사업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대출 상환과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자금 문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나는 그 부분을 간과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사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내 사업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나는 어떻게든 그 불신을 해소하려 했어요.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내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박정원은 이 상황을 틈타서 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내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를 더 이상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실패를 즐기려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이간질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내가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박정원은 내 주변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그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부정적인 말들이 점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가 던진 작은 의심의 씨앗은 결국 내 사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어요. 내 고객들은 점차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고, 내 파트너들 역시 불안감을 느끼며 나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어요. 또한 경쟁자들은 내 사업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내 약점을 파고들며 나의 사업 모델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원을 쏟았지만, 그럴수록 자금은 더 빨리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사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더 큰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나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사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항상 사업에 집중하느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내 사업의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신뢰했던 파트너들은 한 사람 내 사업에서 떠났고, 내 고객들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매일 밤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떠올렸어요.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어요.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의 불신, 경쟁자들의 공격은 모두 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어요. 그때 나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다 내 책임인가? 라는 질문을 했죠.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이끌었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압박과 시기심, 그리고 경쟁자들의 도전도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야 나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사업의 위기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나 경쟁자들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갔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살았는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놓친 부분들을 되돌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했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다시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었어요. 사업 위기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내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복수의 결심과 준비는 저의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했어요. 사업이 위기에 처한 그 시점, 저는 더 이상 그냥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정원과 그의 음모, 제 사업을 위태롭게 만든 경쟁자들, 그 모든 것에 대해
저는 점차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제게 있어서 복수는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제 삶을 되찾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복수라는 생각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접근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제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았을 때 저는 화가 나고 그 화를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었어요. 박정원에게도, 제 사업을 망친 경쟁자들에게도,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점차 차분해지며 복수의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분노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산, 인맥, 그리고 제 사업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쌓았던 모든 정보와 경험들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복수를 위한 무기가 되어야 했어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제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되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박정원과 그의 음모를 물리칠 수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는 우선 박정원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박정원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의 실수와 약점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부에는 큰 허점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저지르기 일쑤였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제 사업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먼저 박정원의 경쟁 업체들과 손을 잡고 그가 약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박정원은 그걸 기회로 삼아 제 사업을 침몰시키려고 했어요. 저는 그가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제 사업을 겨냥하는 동안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제가 직접 그 경쟁자들과 연합을 맺고 제 사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사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계획도 세웠어요. 제 사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어요. 제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제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정원과 그가 기대하는 결과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복수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자신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복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분노와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오히려 제 추진력으로 삼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복수의 끝에서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단순히 박정원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얻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어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제 사업을 지키는 것과 박정원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것,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필요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결국 복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복수의 시작은 마치 잊혀져 있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복수를 결심한 후 저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박정원과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정이 아닌 적대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내게 준 상처를 되갚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수의 계획을 세운 이후, 저는 점차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복수는 단순히 그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박정원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동시에 제 사업을 되살리고 제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가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 복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가 가장 아끼고 신경 쓰는 것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정원의 욕망, 그의 불안,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은 약점을 잘 알고 있던 저는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박정원에게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쳤어요. 그는 남들 앞에서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실패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의 사업에서의 실수, 그리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정보들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제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어요. 박정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 사업을 방해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제게 한 모든 행동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원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의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그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는지를 추적했어요. 저는 박정원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들춰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접근했어요. 박정원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그가 과거에 배신했던 사람들로, 그들은 결국 박정원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어요. 이들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저는 박정원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그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박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으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사업의 기초는 매우 약했어요. 박정원의 회사는 과거의 거래와 부정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사실을 폭로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점점 쌓여갔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고 그것을 공개할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의 사업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거래가 드러나면 그 사업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단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복수의 순간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박정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가 더욱 깊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어요. 저는 그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주는 척하면서 그의 약점을 잡을 기회를 노렸어요. 그는 점차 저에게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가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며 그 실수를 폭로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복수의 시작은 그저 복수를 위한 복수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복수를 통해 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박정원은 내가 겪었던 고통의 원인이었고 그의 부정적인 행동들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무너지도록 만들면서도
동시에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찾았어요. 복수를 시작하면서 저는 매 순간 그 일이 나에게 가져올 결과를 고민했어요. 박정원이 망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제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복수는 그 자체로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것이 끝난 후의 삶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수를 통한 승리가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지를 고민하며 복수의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어요. 그렇게 복수의 시작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박정원과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제 삶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어요. 복수를 준비하면서 저는 단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어요. 이제 복수는 단지 복수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박정원의 반격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밀했어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 놓은 복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졌지만 박정원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의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박정원은 나를 향한 복수를 계획하며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박정원이 처음으로 나에게 반격을 시작한 건 내가 그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를 손에 넣었을 때였어요. 그가 저지른 부정한 거래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아놓은 부채와 부정적인 명성에 대한 증거는 정말 강력한 무기였지만 박정원은 이미 이를 눈치챘던 거였어요. 그가 어떻게 반격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예상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어요. 첫 번째 공격은 내 사업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박정원은 내가 제시한 증거를 부인하면서 내 사업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루머를 퍼뜨렸어요. 그 루머는 정말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퍼져나갔어요. 박정원의 사람들은 나의 사업 파트너들 중 일부를 찾아내어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그 이야기들은 점차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 고객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 루머들이 퍼져나갈수록 내 사업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루머가 퍼지면서 내 신뢰도가 떨어졌고, 고객들은 점차 내 사업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내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의 거래를 꺼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박정원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고, 나는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그에게 지닌 정보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방식도 그만큼 치밀하고 무자비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정원은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들까지 유인했어요. 그는 몇몇 파트너들에게 나와의 계약을 끊으라고 유도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면서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영향력은 이미 내 상상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을 때 박정원의 공격은 점차 그가 나를 압박할 수 있는 더 큰 수단으로 변해갔어요. 그는 나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업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협박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런 메시지들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내가 그의 악랄함을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나는 정말로 위협을 받기 시작했음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박정원은 결국 내 개인적인 약점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나의 과거와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며 나의 사생활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일들을 파헤쳤어요. 그 정보들을 들고 있는 박정원은 마치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처럼 나를 협박했어요. 그는 내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의 공격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었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까지 그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는 점점 더 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박정원의 목표는 단순히 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을 원했어요. 그가 내게 퍼뜨린 루머와 협박은 점차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박정원의 반격은 단순히 외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겨주었어요. 매일같이 계속되는 협박과 루머, 그리고 그가 퍼뜨린 소문들로 인해 나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와 싸우기로 결심한 만큼 나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의 반격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내게 더 큰 자극이 되어 그의 도전에 맞서 싸울 힘을 얻었다고 느꼈어요. 그가 나를 몰아넣으려 했던 그 순간들, 나는 오히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복수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어요. 그가 내게 던진 공격이야말로 내가 그에게 다시 반격할 기회를 주는 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박정원의 반격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나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어요. 이제 나는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그가 내게 가한 모든 상처와 압박을 되갚기 위해 더욱 강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복수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대가는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내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어요. 박정원에게 가했던 복수의 대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나는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후회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박정원은 내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고 나는 그로 인해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박정원의 복수는 나의 사업을 흔들고 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복수의 계획을 세울 때 그저 그의 사업과 사회적 입지를 망가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내가 점점 더 그의 약점을 파고들며 복수의 맛을 봤던 순간 그 복수는 내 인생에 대해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박정원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순간 내 삶 역시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박정원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내 사업은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증거들을 들고 있던 박정원은 나를 점점 더 고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썼어요. 그가 퍼뜨린 루머와 협박은 내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나는 결국 많은 계약을 잃고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박정원의 작은 손길 하나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어요. 나는 복수를 통해 박정원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복수가 내 인생을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복수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처였어요. 내가 박정원을 위해 기울였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 길을 선택한 내가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차 파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사업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박정원의 복수는 단지 사회적인 압박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나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를 압박하는 방식은 점점 더 치밀하고 무자비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내 사업을 무너뜨리며 나를 몰아넣었던 순간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씨가 나를 더 이상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나에게 가한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나는 이제 그 불씨를 꺼야만 했어요. 박정원의 복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그 대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내가 박정원에게 가했던 복수는 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 삶은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그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결과가 되었고 나는 그 복수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한 셈이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박정원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지만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은 결국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든 상처였어요. 복수는 그 자체로 비참한 결과를 낳았어요. 내가 복수를 통해 박정원의 약점을 공격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인간성과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내가 박정원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가치들이 부서지고 나 자신조차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수는 결국 내 안의 평화를 파괴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를 잃게 만들었어요. 내 삶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어요. 박정원의 복수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나 자신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복수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복수는 내가 원했던 대로 박정원을 무너뜨렸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 대가는 너무 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복수라는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되었어요. 복수의 대가는 너무나 큰 상처로 돌아왔어요. 나는 그 상처를 피할 수 없었고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했어요. 내가 박정원에게 가했던 복수가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처럼 복수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복수의 여정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단순히 박정원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 승리는 제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갈등을 넘어 저는 점차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었어요. 복수를 통해 얻은 승리는 외적인 결과였지만
그 과정에서 제 내면이 어떻게 변해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정원과의 싸움에서 시작된 복수는 결국 제 삶을 되돌리고 그 복수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만이 목표였지만 점차적으로 그 목표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어요. 박정원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복수는 단순히 그가 저에게 준 상처를 되갚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복수의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박정원이 계속해서 저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제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흔들렸고 고객들은 제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내면에서 이제 끝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복수를 하면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안에 숨겨졌던 힘을 찾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이상 박정원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복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제 자신을 되찾고 박정원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동안 제가 무시하고 방치했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복수라는 목표를 넘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복수를 하는 동안 저는 제 내면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저의 승리는 단지 박정원에게 복수한 결과였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승리는 결국 제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사업이 회복되면서 저는 그동안 상처 입었던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통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저는 박정원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어요. 복수는 단지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복수의 과정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묶어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박정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려 했지만 저는 그가 미친 듯이 던진 공격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복수의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고 박정원이 저에게 미친 영향을 되돌리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가 저를 압박할수록 저는 오히려 그 압박을 이겨낼 힘을 얻었어요. 그가 던진 상처는 오히려 제 안에서 승리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박정원은 계속해서 저를 추격했지만 이제 그가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이미 그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의 손에 흔들렸던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날카롭게 던진 상처는 제 안에서 강한 회복력으로 변했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얻었어요. 제가 얻은 승리는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제 자신을 되돌리는 승리였어요. 박정원은 저를 물리치려 했지만 결국 저는 그를 넘어서서 제 길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박정원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제 삶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복수는 단지 외적인 승리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찾은 것은 제 자신이었어요. 이제 저는 박정원과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박정원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복수와 갈등에 집중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 삶에서 겪었던 고통과 갈등, 그리고 복수의 과정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그 교훈들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저는 복수와 보복에 집중하며 제 자신을 잃어갔던 것 같아요. 박정원에게 당한 상처를 되갚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수는 잠시의 만족을 주었지만 그 후에는 공허함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수와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복수의 여정에서 얻은 교훈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신의 내면의 평화라는 것이었어요. 돈과 명예, 복수의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는 그동안 저를 잃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제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그동안 가족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가족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지지자들이었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가족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한 저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갈등과 복수의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지치고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성취나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복수와 갈등을 넘어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점차 더 성숙해지기를 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과거의 나를 벗어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수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대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그 경험들을 잘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끌어안고 그것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복수와 갈등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저는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복수를 넘어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복수와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적인 승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까지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복수나 갈등에 휘둘리기보다는 제 자신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복수와 보복에만 몰두하던 시간을 지나 저는 드디어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복수의 쾌감을 추구하며 살아온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또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깊이 반성했어요. 제 사업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동안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주었고 제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그동안 많이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와 아내는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화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사업과 복수에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았어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마음이 점차 차분해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복수와 사업에 몰두하며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소소한 대화, 산책,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놓쳤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사업과 복수에 집중하며 아이들과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아들과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들이 저를 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제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갈등과 싸움에 휘둘리면서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와 갈등이 아닌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 사업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복수의 끝자락에서 저의 목표는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젠 더 이상 경쟁과 승리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가는 길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려 했어요. 제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직원들과 더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썼어요. 예전에는 사업이 제 일생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자 사업의 분위기와 성과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고객들도 더 많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제 사업도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복수나 갈등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새로운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고통과 갈등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복수의 끝자락에서 제가 얻은 것은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 평화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주는 기회와 도전이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뒤로하고 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